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8번째 수업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이 세 번째 자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 공급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프로그램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설명드린 대로 공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국가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민간이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제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러한 이제 사각지대나 또 국가가 모든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국가의 세금도 후원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이나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그리고 기타 관련된 종교기관이나 또 다른 많은 시민단체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한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것이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여기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영역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 뜻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면은 훨씬 더 학습을 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그대로 영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제적인 어쩌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기업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삼성이나 아니면은 SK 또는 기타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력,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 조직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비영리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에 어찌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물론 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삼성, SK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이 비영리 조직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이 기관을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재화가 창출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은 이미 제가 앞서도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제 잘 아시리라 보고요. 효율성은 경제적인 개념이고 효과성 그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단체의, 이가 아니고요. 단체의 죄송합니다. 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됐는데, 자,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셀러몬과 그리고 이 앤 하이어라는 이 두 학자는요, 비영리 조직이라면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 특성을 물론 여러 학자들도 비슷하게 많이 언급을 해놓았지만 이 셀러몬과 이 앤 하이어라는 학자가 언급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비영리 영역이 가지는 6가지 특징이 뭔지 보면은, 자, 임시적 조직이 아닌 공식화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랑 이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봉사단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하는 거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자선단체입니다.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기에는요,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보세요.
조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위계화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관료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미랄단체나 아니면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있죠. 뭐 이런 기관들을 보면요, 다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관 내규와 기관 설립 목적과, 그리고 그 기관이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임시적 조직은 자선단체나 봉사단체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영리 조직이라 하면요, 말 공식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정부 조직과 구분되는 형식과 운영체계. 정부 조직은요, 정부로부터,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무소가 이름이,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왜 이게 물풀 말고 뭐 붙일 때 딱풀 쓰잖아요. 딱풀. 근데 딱풀은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쩌면 딱풀은 이게 딱풀 회사에서 나오는 그 풀 이름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풀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뭐랄까요, 동사무소도 어찌 보면 옛날에 나왔던 이름인데 지금은 주민행정복지센터 돼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 풀네임은 주민행정복지센터인데, 주민행정복지센터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동사무소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그쵸? 근데 동사무소 기억해 보시면 돼요. 동사무소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쵸? 그런데 정부 조직과 구분되는 형식과 운영체계. 정부 조직은요, 국가 매뉴얼 정해진 시스템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도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하고 싶으면요, 그 예를 들어서 신당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즉 신당동 동사무소에 가서 원서를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험하는 국가공무원 고시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뭐 동사무소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 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부 조직과 구분되는 형식과 운영체계는 뭐냐면은, 비영리 민간 조직단체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국가에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을 그 조직 내부 규정에 맞게끔 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만, 재정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겠죠.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영리 조직 단체들도 어찌 보면 영리, 다시 말하면은 이 재화를 창출하는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연구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 부품비가,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의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광고비도 나가고. 이렇게 다 빼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대를 만들어서 팔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이 남았다. 5천억이라는 돈으로 재료비 빼고 뭐 빼고 인건비 주고 광고비 빼고 뭐 다 빼고 나니까 1,000억이 남았어요. 그 남은 1,000억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순이익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요, 이 1,000억이, 비영리 조직도 기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비영리 조직에 가보면요, 민간 조직, 영리 조직과 차이점은 우리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영리 조직은요,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월급을 받고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조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상시 근로자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조직이 운영이 되겠죠.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관들도 그 기관에서 일하는 임상심리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행정 전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로만 한다면은 이분들도 삶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재화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다 자원봉사자만 와서 일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대면 수업하면 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 특히 거제도, 통영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임모모라는 이 선배가 있어요. 그는 집이 통영이에요. 통영 무슨 이제 종합복지관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는요 9월 지금쯤 9월 추석 지나고 지금쯤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한 10월 중순 하순 되니까 그 찬바람 불 때쯤 되면 하는 게 뭐냐면은 통영이 이 새우젓하고 이런 게 젓갈류가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젓갈을 후원을 받습니다. 물품을 후원받아서 전국적으로 김장을 하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 후원받았는 이 젓갈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원래는 이 젓갈을 돈 주고 사서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젓갈을 예를 들어서 많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kg을 만약 예를 들어 100kg을 100만 원 주고 사서 뭐 1kg씩 나누어서 팔아서 130만 원치 팔아서 30만 원 이득을 남기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장사라면은 근데 여기 통영 같은 경우는 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물론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겠죠. 후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새우젓 100kg을 보통 100만원치인데 이 사람들은 후원받았고 조금 사서 해서 한 30만원으로 100kg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이제 판매를 하고 나니까 인터넷 판매를 하고 나니까 150만원 소득이 남았어요. 그러면요 120만원의 이 차입금이 남았잖아요. 그 120만원 차입금으로 뭘 하냐면은 자기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기관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고 나서 만약에 20만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돈을 갈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로 뭡니까? 그걸로 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복지사 선생님이나 또 다른 이제 유급 봉사자들은 유급 근로자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 조직과 여러분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구분할 때 이윤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러면은 이 비영리 조직들은 재화를 창출하지 않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비영리 조직에도 분명히 누가 있다? 그쵸. 유급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급 받아야지만 그분들도 생활이 되잖아요. 가정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에서 작년까지 계속 했었어요. 항상 요때쯤 되면 다시 연락 옵니다. 추석 지나고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김장할 때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다고 다 사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내가 이 새우젓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내가 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저희 교회는 김장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신 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새우 젓갈을 자기들 교회에서도 김장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한번 샘플을 한번 볼 수 있냐 그러길래 제가 샘플을 하나 보내달라는 거 보내주었더니 저는 이제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김장하시는 권사님들이 보시더니 좋대요. 이 새우 젓갈이 정말 고급 새우 젓갈이래요. 근데 가격대도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대요. 물론 복지관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항상 그 연락 오면은 제가 이제 물량을 몇 킬로 이렇게 말해주면은 저희한테 보내주고 플러스로 저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해도 항상 저희 집에 젓갈 할 만큼은 공짜로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자기는 이제 자기가 크게 그렇게 보내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보내는데 저는 또 고맙죠. 그래서 받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뭐 기프트콘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그냥 치킨 보내줄 때도 있고 뭐 커피 보내줄 때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복지관에서 있는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자 하지만 이윤을 배분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비영리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럼 밑에 보세요. 운영상에 있어서 외부 조직 및 기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조직체. 왜냐하면 운영할 때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요.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대로 방향을 끌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받아서 뭐 새우 젓갈을 판다든지
또는 바자회를 한다든지 또 기타 많은 후원 사업을 해서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운영된다면은 이런 정부 조직이나 이런 기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비영리 조직, 복지관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호단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또 불교 단체에서도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죠. 자기 종교 색깔을 띠면서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영향입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아서 하면서 종교 색깔을 너무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인력 자원을 의존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비영리 조직은요. 핵심 인력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 유급 근로자들이 있지만 모든 영역을 다 유급 근로자를 쓰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재정 운영상에.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영리 조직이니까 딱 자기들 뭐예요?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도 그렇게 운영다 하면은 복지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재화를 창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 자원에 의존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이 인력에 많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말을 우리가 인력 자원에 의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과 이 자선단체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 이건 비영리 조직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형성된 조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위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요즘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노숙인들 또는 이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무료 급식 점심 봉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하시다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또는 성당이나 이런 데서 성당 여건상 교회 내부 여건상 운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스탑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줄여서 뭐 이렇게 음식 퀄리티가 뭐 이게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하다가 퀄리티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자선단체,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조직은 그보다는 훨씬 더 좀 상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월드비전이나 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영리 조직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서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 셀러몬은요, 비영리 조직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비영리 조직의 한계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로몬이 언급했던 비영리 조직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불충분성, 분파주의, 온정주의, 비전문성 이 네 가지가 여기는 밑줄 쫙 치시고요. 별표도 크게 한 몇 가지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기말 시험에 중간고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없는 부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첫째, 셀러몬이 언급했던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비영리 조직의 한계점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각각에 대한 설명까지도. 근데 불충분성, 분파주의, 온정주의, 비전문성 이 네 가지 단어만 일단 기억하시면요. 이거 뒤에만 여러분들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이 말뜻 이거 네 가지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파주의라는 말을 조금 매 학기 지금 수업해 보면은 분파주의라는 말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설명 들어보면요. 진짜 그거 그렇게 간단한 단어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불충분성. 자 비영리 조직이 가진 한계 불충분성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까요? 재정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재정 조달의 어려움. 이게 바로 뭐냐면 돈이 그만큼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 조직들은요, 정부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리 조직 같은 경우도 기관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영리 조직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이 예산과 인력 자원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재정 조달이 언제 제일 안 되는 줄 아세요?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데 불충분성이 바로 뭐냐면 재정 조달의 어려움이에요. 그 재정 조달이라는 거는 돈도 될 수 있고 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인력 자원도 즉 자원봉사자들도 포함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요. 많이 없으면은 유급 종사자들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정 조달의 어려움과 인력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비영리 조직의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재정 조달과 재정 조달과 자원봉사자들, 즉 인력 자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더 어려우냐면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어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가 침체될 경우, 경제가 안 좋을 때. 왜냐면은 이 후원금과 이 자원봉사로 많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후원금은요, 언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후원금을 내주잖아요. 후원금은 언제 많이 해줘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서 내 소득이 좀 좋아지면은 나도 좀 더 주문을 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 급식 봉사 단체에다가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너무 또 올라가거나 내가 하는 자영업이 상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소득이 곱하기 2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3만 원 하던 걸 5만 원 하기에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내 코가 석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매달 3만 원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2만 원, 1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단체는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비영리 조직은 할 일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는 이 경기 침체기에 활동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비영리 조직의 한계점입니다. 왜? 후원해주는 사람들도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원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충분성, 재정 조달과 인력 조달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특히 경기가 침체될 때는 더 심해진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분파주의 한번 보세요. 분파주의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게 정부에서는요. 기초생활 수급자라 그러면은 부자 동네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은 산골 오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혜택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4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라 그러면은 가장 번화가인 이 도시에 사는 4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나 산골 오지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4인 가족이나 정부에서 주는 거는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비영리 조직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권에 위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조금 오지 쪽에 이렇게 산골 쪽에 좀 이제 차도가 한참 들어가야 되는 아니면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 되는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문화 혜택도 문제지만은 비영리 민간 조직단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은 거의 배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그래서 이런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이런 서비스를 그 조직단체에서 주고 어떤 지역에는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 간의
뭐가 생길까요? 그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분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파주의라고도 말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분명히 서비스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산골 오지에나 아니면은 어촌 섬 쪽에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에 있어서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느 조직에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역 간에 특정 지역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다고 비영리 조직 단체를 다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전은요, 모든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네는 동사무소, 자기 지역은 구청이나 또는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서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조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영리 조직들은 그런 걸 다 조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이 발굴하는 사람한테만 서비스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권을 위주로 이런 비영리 조직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만 서비스가 국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구는 서비스를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는 그런 지역 간의 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단체 이런 분파주의가 어쩌면 한계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즉 지역 간의 분파주의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온종주의 한번 보세요. 온종주의는요, 쉬워요. 말 그대로 온종주의에서 입각하여 비영리 조직이 정부의 서비스 공급자로 사용될 경우 뭐예요? 정부를 비난할 수 없는 완충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온종주의는요,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 나눠보세요. 비영리 조직이 정부의 서비스 공급자로 사용될 경우 온종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동정심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많이 제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온종주의는요, 현실을 원칙보다 온정으로 대하는 태도를 온종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관이 비영리 조직이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필요한 또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을 때 정부는요, 뭐야? 이 비영리 조직들이 정부로부터 이런 건 정부 네가 잘못했잖아. 이건 정부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정부로부터 자꾸 정부한테 쓴소리 하게 되면은 정부가 다음에 이 기관에다가 비영리 조직에다 예산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준단 말이에요. 왜요? 자들은 예산 줘놨더니 결국 그걸 갖고 조금 사업을 잘하면 되지, 사업하면서 자꾸 정부로부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은 차라리 잘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종주의 문제가 또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종주의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온종주의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현실을 원칙보다 온정으로 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체계적인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전은 법에 의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가 나가지만 민간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비영리 조직에서의 서비스는 때로는 동정심과 때로는 원리 원칙보다는 이러한 온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혹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문성. 자, 이거는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비전문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비전문성은, 자, 민간이 재원의 한계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못해 결국 어디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비전문가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비전문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셨겠지만 학원을 다니게 되면요, 그 학원 선생님은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국어 선생님이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라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라도 보내는 이유는요. 그렇죠. 분명히 그에 대한 뭐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뭐랄까요?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자원봉사는 비영리 조직은 꼭 그렇지만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공부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공부방에는요. 원래 학원처럼 선생님이 와서 하려면은 선생님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 기관이 운영이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 중인 이제 이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수학에 뭐 초등학생 가르치는 수학 정도 되는 선생님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학생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을 체계적으로 기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그냥 대학생이 그냥 가르친다고 하면은 조금 퀄리티의 체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요, 이 재원, 즉 돈의 문제 한계 때문에 매번 전문 인력을 다 동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자신이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거라면요, 딱 공식적으로 어느 한쪽의 사상이나 종교나 이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그 정도로 FM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혹 그게 아니라면요, 예를 들어서 성당 다니시는 뭐 전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노하우와 그런 수학에 대한 기법이 좋으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관에서는 그 선생님이 자원봉사해 주겠다고 오셨어요. 기관 입장에서는요, 겨울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수십 년 수학을 전공하셨던 수학 베테랑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해 주겠다니까 퀄리티 면에서도 땡큐고, 그리고요, 모든 면에서 있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에 이 선생님이 그 대신에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애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성당에서 하는 이 기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아니면은 비영리 조직에서 뭐 그 정도는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강조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개종해야 된다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요, 보세요. 말씀드린 제가 드리겠는 거, 종교나 도덕적 교훈의 비전문적 활동으로 또 전락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원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분야의 이 뭐랄까 전문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요, 또는 종교적인 성향으로 조금 방향이 또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자, 기타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이 비영리 조직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영리 조직이 그 전달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인 보조 또는 행정적 규제와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자 보세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책임은 누가요? 네, 그 조직이 지고요.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보조를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일부만 해줄 수도 있고요. 대신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자신 조직들만의 이 패러다임 방향대로만 갈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간섭을 그만큼 많이 할까 안 할까요? 예산 많이 주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었어요. 저희 지금 연구소 같은 경우도요, 정부 예산 10원도 안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저희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요, 정부에서 아예 터치도 안 합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도 안 해요. 근데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 바우처 사업이 저희가 지금 이제 바우처 사업 3개 영역을 하고 있는데, 한 영역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 서비스 이 영역만 보면은 1년에 저희가 이 바우처 심리 영역만 예산을 한 3억 받는단 말이에요. 정부에서요. 이 3개 사업인데 그 중에 한 개 사업에서 3억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억, 3개 사업을 제가 주 담당하고 있는데 3억 받으면은 이 3억에 대한 상당수 한 60%는 선생님의 급여 제공 인력 선생님들, 임상심리사와 또는 뭐 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의 이 급여로 나갑니다. 60%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요, 기관 운영비와 이런 것들로 나가는데, 저희가 지난 9월 15일 날 중구청에서 나왔고, 9월 13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나와서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감사를 해요. 그리고 중구청에서는 매년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나와서 자기들이 돈을 줬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줬으니까 이 받은 돈으로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볼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중구청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봅니다. 왜? 이 사업의 예산의 100%를 정확하게는 88%를 정부에서 주거든요. 그리고 12%는 지자체와 우리 기관에서도 이제 하긴 하는데, 그 예산의 90% 이상을 어찌 보면은 3억 중에 요 사업 한 사업에서 3억 중에 2억 7천만 원 이상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예요? 자신들의 지침대로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예요? 기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예산을 뭐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은 결혼식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을 50% 지원해 주고요. 지원해 주는 게 다 달라요. 50% 지원해 주면요, 50%만 간섭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90% 간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는 재정적인 걸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행정적 규제와 지도, 그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요? 그 지침을요, 보건복지부 연구자들이, 박사들이, 그쪽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그 행정 지침을 다 만들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그 지침대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참 편해요. 그쵸? 쉽게 말하면요, 내가 A라는 전자제품을 샀는데 그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그 내려줄 때 그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나중에 체크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간섭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독 기능, 이거는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횡령하거나 또는 이제 이거를 공금을 이렇게 횡령하거나 착복했거나 배임했는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런 맥락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충분성과 분파주의, 온정주의, 비전문성의 이러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계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도 그 조직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비영리 조직의 특성이 살라몬과 앤 하이어가 언급했던 6가지와 6가지 뭔지는 그냥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한계 4가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급구조인데, 공급구조를,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누가 공급해 주는지 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유형이 나온 이 4가지 유형도 중간고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지금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몇 가지 특성,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가지는요. 그리고 고려해야 될 원칙들, 한 6가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서 수업을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번째 수업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공급구조, 이게 정말 이번 챕터에서 어찌 보면은
요 위에 거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도 다음 시간에 좀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10번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